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2차 시험 보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동차분들도 위회분들도 그 쉼없이 달려오셨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나오셔서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단 저희 총평을 좀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총평을 보자면 작년 대비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제가 볼 땐 작년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쉬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일단 문제 1번에 물으면 1번이 지분법 나오면 공부 안 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헉 한다고요. 문제가 자체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래서 일단 좀 멘탈 흔들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리스 작년에 나왔다고 안 보신 분 많았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리스 나오셔갖고 또 놀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다 잡았어야 되는데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회계 처리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 많이 물어보면 또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시험장에서 느끼시기엔 체감 난이도가, 잘하시는 분들은 쉽다고 느끼셨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 여러 단원이 있는데 좀 선택적으로 단원을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저희 좀 얘기할 게,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범위를 한정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세무사 2차 시험은 다시 한번 나오지만 범위를 한정하시면 안 돼. 뭐가 나올지 정말 몰라요. 물론 이 고급회계는, 이 지분법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는 지분법을 중급회계 챕터에 놓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좀 제한하게 공부하시는 건 이제 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리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좀 물어봤다고요. 선생님 리스 꼭 해야 될까요? 동차, 특히 동차반에서는 리스 꼭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꼭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뒷부분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동차분들은 내년에 다시 혹시나 시험이 안 돼서 유예를 하신다고 하면 꼭 아셔야 될 게, 올해 나왔다고 시험 범위를 막 한정하시고 제끼시고 이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범위세개가 5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한정하지 말자,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우리 나온 문제 어때요? 어려우셨습니까? 만약 공부를 내가 해서 아는 단원이 나왔다고 하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걸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계학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재무회계를 공부하실 때 세무사 2차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말로 두 가지: 범위를 한정하지 말자, 내 맘대로 제끼지 말자, 작년에 나왔다고 제끼지 말자,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계산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정확히 공부하는 거에 역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시험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지분법이 나왔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지분법 문제 같은 경우엔 봐봐.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실제로 이거 보고 나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보면 순자산 장부 금액이랑 공정 가치가 일치한대요.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가 일치한데. 그쵸? 아니 그럼 뭐 투자 평가 차익도 없고,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거래 재고도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분법에 내부 거래 재고나 뭐 이런 거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단계별 취득, 단계적 취득이랑 단계적 처분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거에 역점을 둔 문제입니다. 단계적 취득이 제일 사실 중요했고, 예전에 저희 2차 시험에 지분법이 출제됐을 때도 단계적 취득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또 나온 거라고요. 그럼 일단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애초에 출제자의 의도가 단계적 취득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래 FVPL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죠. X 1년 말일까지 11,000원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취득할 때 공정가치를 한 번 더 평가하게 주겠죠. 애초에 출제자의 의도가 그건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FVPL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단계적 취득, FVPL을 취득하는 순간에 한 번 더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 요거에 포인트를 줘서 출제된 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면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 원가와 국제 순자산 공정가치 중 세무의 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야 이번에 추가로 취득할 때 네 취득가액 있잖아. 그게 공정가치랑 정확히 일치해. 그 소리예요 사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FVPL 같은 경우 당연히 기말에 어딨어? 우리 취득 금액이 12,000원이죠? 요걸로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요게 포인트, 요게 포인트. 자, 그럼 문제 물음 1번 보시면 X2년 1월 1일 날과 X2년 말일자에 수정 분기할 걸 물어봤는데 그냥 FM으로 해보죠. 여러분 보시면 그럼 X2년 1월 1일 날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FVPL. 그럼 FVPL 우리 몇 주 있었습니까? 문제를 보시면 FVPL이 100주 있었죠? 그럼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입니까? X 1년 말일까지 11,000원까지 해놨죠. 근데 취득할 때 12,000원의 공정가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 1,000원 더 늘려주셔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와? FVPL 평가이익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거 100주 곱하기 1,000원 쓰시면 되겠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신분이 바뀌잖아요. 왜냐면 5% 갖고 있었는데 25%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했으니까. 자, 그럼 회계 처리 봅시다. 보시면 일단 현금 어떻게 돼요? 추가로 500주를 취득하면서 500주에 대해서 현금 얼마? 12,000원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 회계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FVP에 어떻게 됐어요? 100주 있는 것도 얼마? 주당 12,000원 돼 있죠? 이거 없애주셔야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마무리로 뭐 해주면 돼 이쪽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600주 곱하기 12,000원 해주시면 되겠지? 선생님 제가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요거 단기손익 공정가치 시점 금융자산을 안 보려고 하고 FVPL 금융자산을 기재했는데 이거 맞게 해줄까요? 당연하죠. 초체원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X1년 1월 1일 날에 회계 처리는 했고요. 문제에서 X2년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X2년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보면 이렇게 5만 해주면 돼요. 문제 보시면 X2년에는 별다른 게 없었고 그냥 당기손익만 국세가 발생시켰죠. 그럼 당기손익 중에서 내 지분율에 해당하는 몇 프로? 30%에 해당하는 것만 땡겨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관계기업 투자주식 5만원에 30% 하니까 15,000원 여기다 뭐 해주면 돼? 지분법 이익으로 5만원에 30%에서 15,000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답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우리 물음 1번 받고 물음 2번은 뭘 물어봤나요? 지금 보시면 물음 2번은 X3년 말에 장부금액 물어봤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되게 쉽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저랑 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얘기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주는 건 뭐 있어? X2년도에 당기손익 요거 영향을 줄 거고요. 공정가치 평가 안 하죠.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무시하고 X년 2월 10일 날 현금 배당 받았대요. 한 주당 20원 현금 배당. 우리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서 현금 배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우리 투자금의 반환으로 보잖아요. 그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죠. 그거 고려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X3년도에 당기순이익 8만 원 있으니까 요것만 지분법 이익으로 발생시키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한 줄을 좀 볼 건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고급 회계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세무사 목적으로. 저도 사실 동차 때는 동차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쳤거든요. 유예 때는 수업 시간에 가르쳤는데 고급 회계 한번 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될까? 좋을까요? 광고라면 저희 학원 무료 강의에 세무사용 고급 회계 제가 찍은 거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만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와서 봐서. 그럼 두 번째 관계기업 투자 주식.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장부금액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720만원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720만원 600주 곱하기 12,000원 한 여기서 어떻게 주시면 돼요? 아까 당기순이익 X2년도에 5만원 요거에 대해 지분율
30% 곱해주시면 되고, 현금 배당은 20원 배당 받았는데 내가 몇 주 갖고 있어요? 총 600주 갖고 있죠? 600주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8만원이니까 8만원 곱하기 30%한 거만큼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와요? 722만 7천원 나오게 되죠.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2번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번입니다. 그럼 3번 보시면 3번에서 뭘 물어봤어요, 우리? 지금 X4년 1월 2일 날 관계기업 주식을 처분할 때 수정 분계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처분 손익을 또 구해보시고, 그럼 보시면 문제를 봐야죠. 문제 봅시다. 문제 보시면 X4년 1월 1일 날 처분했는데 400주를 처분했어요. 400주를 처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의결권을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분했기 때문에 30% 중에서 20%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잃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더 이상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와 있고요. 처분할 때 주당 13,000원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주식은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 취득을 하는데 처분을 하면서 단계적 처분을 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일단 다 처분한 걸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X4년 1월 2일이죠? 일단 요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회계 처리 보시면 일단 뭐가 없어집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다 없어져야겠죠. 그럼 관계기업 투자 주식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남겨놓을 수 없잖아요. 관계주식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7227000입니다. 요거. 그리고 현금은 얼마 받았어요? 현금은 실제로 400주만 받았으니까 400주를 처분했으니까 400주 곱하기 얼마 주당 13,000원 해주면 되겠죠. 얼마 남아있어요? 200주 남아있잖아요. 200주는 뭘로 분류한다고 그랬어?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으니까 FVPL 금융자산으로 쓰면 되고, 어떻게 신분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공정가치 평가를 하니까 얘도 똑같이 13,000원으로 평가를 해준다고요. 요렇게 기재를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기재하고 나면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게 뭐가 돼? 그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금의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관계기업 투자 주식 처분 이익으로 얼마를 쓰면 되냐면 573000 쓰면 됩니다. 573000 쓰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답안지 여러 가지 막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라면 답안지 여기까지만 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1번에 물음 1번 클리어 했고요. 이제 물음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음 2번이요. 물음 2번은 사실 쉬운데 여러분들이 비례수정법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경향들이 좀 많아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문제를 좀 꼼꼼히 읽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비례수정법. 비례수정법이라고요. 비례수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 재평가 모형을 배울 때 이 비례수정법이랑 누계획 제거법이 있으면 이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가장 큰 결론이 뭐였습니까? 비례수정법이나 누계획 제거법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답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만 틀려요? 감가상각 누계획과 그거에 따른 취득 원가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례수정법을 한다고 물어봤고 만약에 그냥 재평가 손익이나 이런 걸 물어봤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 보시면 실제로 감가상각 누계획을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비례수정법일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획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요게 좀 포인트였고 실제로 또 비례수정법 나왔다고 비례수정법으로 회계 처리해서 푸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감가상각 누계획만 다르다고요. 그것만 우리가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실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 그리시면 돼.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일단 2,5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보시면 내용에서 10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래요. 그럼 X 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나옵니까? 25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상각 후 원가가 225만 원 될 거예요. 근데 X 1년 말의 공정가치 얼마입니까? X 1년 말의 공정가치가 2,47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만큼 뭐가 발생해요? 아이고 요거 누가 225만 원이라고 썼니? 혼나겠네.
여기 2,250만 원이죠.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나옵니까? 재평가 잉여금 나오겠죠. 그 재평가 잉여금 얼마예요? 재평가 잉여금은 225만 원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비례수정법인데 비례수정법 뭐라고? 감가상각 누계액만 구하면 돼요. 저희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비례수정법일 때 어떻게 구합니까? 기말 공정가치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잔여 내용연수 곱하기 경과 내용연수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비율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잔존가치가 존재하면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오히려 비율을 이용해서 하면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거 고려해서 일단 잔존가치를 0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럼 보세요. 기말의 공정가치 얼마입니까? 2,475만 원이요. 잔존가치는 0이고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죠. 몇 년 경과했어요? 1년 경과했어요. 그럼 X 1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나오냐면 275만 원 나와요.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문제에서 첫 번째로 물어봤던 게 뭐였습니까? X 1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공장건물 관련 재평가 잉여금 물어봤죠. 그럼 뭐 써주면 돼요? 요거랑 요거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X 2년 보시죠. X 2년 뭐 해줘야 돼? 요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인수 동안 그냥 삼각하면 돼요. 그럼 잔여 내용인수 동안 삼각하면 잔여 내용인수인 9년 동안 감가상각하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275만 원 나와요. 계산하면 여기 얼마 장부금액이 220만 원 상각 후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X 2년 말의 공정가치를 보면 2,64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답을 맞춰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답을 맞춰보실까봐 제가 직접 풀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다 풀어왔거든요. 너 뭘 자꾸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동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바로 볼게요. 보시면 여기 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까지 하면 또 뭐가 나와요? 재평가 잉여금이 나오죠? 문제를 보면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쉽죠. 얼마 나와요? 440만 원이 재평가 잉여금이 또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보시면 다음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여기 X 2년 말에 표시될 감가상각 누계액과 X 2년 말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 물어봤죠. 그럼 이거 X 2년 말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2년 말에 BS에 계상될 재평가 잉여금은 요거 두 개 더해서 665만 원이에요. 괜찮지? 헷갈리시면 안 돼. 문제에서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될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안 돼요. 두 개 해요. 두 개 해.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도 물어봤습니다. 아이 그럼 또 하면 되지 뭐. 그럼 감가상각 누계 X 2년 말엔 어떻게 구해요? 2,640만 원이고 잔존가치 얼마? 0. 몇 년 남았어요 이제? 8년 남았죠? 몇 년 경과했어요? 2년 경과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X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나오냐면 660만 원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 비례수정법이라고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비례수정법이 나오면 감가상각 누계액만 누계액 제거법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식만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심심하니까 한번 구려볼까? X 2년 말에 재무상태표를 X 2년 말에 재무상태표를 물어보면 여기 재평가잉여금 얼마예요? 재평가잉여금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665만 원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습니까?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건물에 취득 원가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건데 비례수정법일 때 우리가 구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660만 원이라고요. 그쵸? 지금 공정가치 얼마입니까? X 2년 말에.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2,640만 원이죠. 그럼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건물의 취득 원가는 3,3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연습서 공부할 땐 여기까지 봤었잖아요. 비례수정법 나왔을 때 요거만 물어보면 좀 심심하니까 취득 원가도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역산으로 구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선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다시 문제로 가보면 왜 안 돼? 네,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제
X3년 들어 경기가 악화돼서 공장 건물의 가동이 멈췄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X3년 7월 1일 날 공장 건물 임대 목적으로 전환했다 나와 있죠. 투자 부동산으로 바꿨다는 소리고 즉시 임대를 개시했고요. 투자 부동산은 뭐 쓴대요? 공정가치 모형 쓴대요. 그렇죠?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습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계정 재분류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해보고 그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지는 금액이랑 그 다음에 재평가 손익을 물어봤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네, 봐요.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또 잔여 기간 동안 감가상각 해줘야 될 거 아니까. 언제까지? X 3년 7월 1일까지 감가상각은 해줘야 돼요. 이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이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볼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2,640만 원 빼기 0 나누기 이제 몇 년 남았어요? 8년 남았죠? 그리고 6개월 동안만 감가상각 하면 되니까 12분의 6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까지 하면 우리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165만 원 나와요. 165만 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장부 금액이 얼마가 돼요? 2,640만 원에서 165만 원 빼니까 얼마 나와요? 장부 금액이 2,475만 원 나오죠. 근데 재분류하는 시점의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2,500만 원이래요. 그럼 이만큼 또 뭐가 발생합니까? 또 이만큼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을 바뀔 때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과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평가해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만큼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얼마? 25만 원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문제에서 일단 물어보는 거 좀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시죠. 자, 요거죠. X3년 7월 1일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재평가 손익을 물어봤는데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돼. 회계 처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냥 무조건 다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산식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회계 처리를 보면 X3년 7월 1일 뭐 해줘야 돼? 일단 요거 회계 처리해야겠죠. 요거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 16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5만 원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X2년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660만 원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추가로 늘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요 시점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긴요? 800. 아유, 제가 암산이 안 돼요. 660만 원 더하기 165만 원 해주면 되니까 얼마? 825만 원이 대체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재분류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는데 재분류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825만 원이 되고요. 좋아요. 이제 재분류 회계 처리 해봅시다. 그럼 재분류 회계 처리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물이 없어지죠. 건물 얼마짜리예요? 3,300만 원이요. 건물 3,300만 원 없어질 거고, 아니 여기서 변한 건 요 회계 처리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질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 얼마? 825만 원 없어지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2,475만 원이잖아요. 장부금액. 그리고 뭐가 옵니까? 투자 부동산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 투자 부동산으로 2,500만 원이 오게 돼요. 어머나, 그럼 대차가 안 맞네. 얼마 안 맞아요? 25만 원만큼. 그 25만 원만큼 뭐가 되면 됩니까? 세평가 잉여금으로 기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실제로 비례수정법이라고 해도 차이가 없고 그림 그린 다음에 옮겨 적으면 돼. 회계 처리로 푸는 게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회계 처리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해놓고 그림 보고 옮겨 적으면 그게 그냥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회계 처리를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거래를 다 내가 숫자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옮겨 적는 게 회계 처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거요. 재평가 손익을 기재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0이에요? 아니죠. 재평가 잉여금 25만 원 나왔잖아요. 25만 원 재평가 잉여금 아니면 25만 원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의도한 건 0을 쓰자는 게 아니라 25만 원 재평가 잉여금 혹은 25만 원 기타 포괄 손익 그걸 써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문제 1번은 완전히 다 풀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물음 2번 보시죠. 문제 2번 보시죠. 지우고요.
자, 이제 문제 2번 보시면 조건 변경 나왔죠. 사실 조건 변경은 개정됐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벌써 한 2년 지났죠. 개정됐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온다 했었는데 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에도 2번 나오고 2차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저희는 1차 시험 아주 간략하게 한 번 나오고 2차 시험은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한번 4차가 또 출제가 되면 이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높았는데 나왔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진짜 개정된 포인트를 보려면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가 있을 때 그 다음 연도 이자 비용까지 물어본다면 그때는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가 있으면 별도의 유효 이자율을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 그 다음 연도에 계상하는 문제도 나왔으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역시나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난한 수준에서 문제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볼게요. 보시면 액면 금액 100만 원이고 만기는 지금 2년이죠? 좋아요. 일단 보시면 만기가 2년이래요. 모르겠다. 자, 만기 2년 이렇게. 여기 X 2년 나와 있고요. 액면 금액 100만 원이고요. 표시 이자율이 6%니까 여기 6만 원 나오겠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6만 원. 여기 X 1년이고요. 근데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이 얼마래요? 장부 금액이 964 298이래요. 우리 힘들까봐 다 줬죠. 발행 시점의 유효 이자율이 8%다. 요것도 좋습니다. 근데 X1년 1월 1일 날 만기를 4년 연장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X1, X2, X3, X4 이렇게 4년 연장하고요. 액면 금액은 여전히 100만 원 받기로 했대요. 100만 원 받기로 했고 표시 이자율 6%에서 3%로 조정했죠. 6%에서 3%로 조정했으니까 액면 금액은 3만 원씩 받겠네요. 이렇게 3만 원씩, 3만 원씩. 네, 여기까지 했고요. 요 시점에 수수료 몇 프로 나왔습니까? 수수료가 15,000원 있었대요. 좋아요. 변경 시점의 시장 이자율. 요 변경 시점의 시장 이자율은 10%였다고 하네요. 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계약 조건이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인지 실질적 조건의 변경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 조건 변경 여부의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현금 흐름의 변동만 고려하는 거라고 그랬죠. 현금 흐름의 변동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율은 어떤 이자율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자율은 기존의 유효 이자율을 계속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변경 시점에 이자율을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보세요. 일단 변경된 현금 흐름을 보면 100만 원 곱하기 이제 몇 년? 4년에 이자율 몇 프로? 10%가 아니라 8% 쓰셔야 돼요.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은 현금 흐름의 변동이 정말 10%를 초과했느냐 그걸 보기 때문에 여기 8%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액면 이자가 3만원으로 바뀌었죠? 요 3만원에 4년에 이자율 8%요. 그쵸?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요게 8, 3, 4, 3, 6, 3 나옵니다. 그냥 구해놓죠. 심심하니까. 자, 그럼 보시면 이제 판단해 볼게요. 판단을 해보시면 지금 장부 금액이 964, 298이에요. 그리고 변경된 금액이 834, 363이고 우리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 따질 때 모두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수수료 지급액이 있으면 수수료 지급액도 고려한다고 그랬죠. 수수료 지급액이 15,000원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이만큼 바뀌는 거고 장부 금액이 964, 298이라고요. 그럼 어때요? 요 계산하면 11.92% 나오니까 10%를 초과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다 쓰고 판단 그거는 현금 흐름의 변동이 기존 장부 금액의 10% 이상이므로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밑에 답안지 요 정도 보여주시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받고 회계 처리를 좀 해보라고 했어요. 회계 처리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면 결론이 뭐였죠?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면 기존 사채는 상환하고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새로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점에 발행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발행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쭉 당겨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발행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쭉 당겨오면 이거 얼마 나올까요? 이거 얼마 나옵니까? 시장 이자율 10%로 요 금액 쭉 당겨오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제가 구해놨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96 아이고 여기 얼마 나오지? 제가 778097 나옵니다. 778 어딨어? 778097 나와요. 괜찮죠? 10%의 이자율로 변경된 현금 흐름을 땡겨오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일단 기존 사채 장부 금액이랑 기존 사채 변경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날 봐요. 그럼 실제로 964 298 빼기 778 097 하니까 얼마 차 아이고요. 964 298 빼기 778 097 하니까 얼마냐면 186201 나오거든요. 요 계산하면 요 차이가 186201 나와요. 그럼 우리 회계처리 한번 봅시다. 조건 변경 시점에 회계처리. 순액법으로 해볼게. 순액법으로 해보면 사채가 줄겠죠. 186201만큼. 그리고 뭐가 와요? 여기 사채 상환 이익으로 186201 오겠죠. 그쵸? 제 생각에는 이거 최근에 회계사 1차 시험에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안 쓰고 조건 변경이라고 보기에 준 적도 있기 때문에 조건 변경 이익 써도 계정명은 맞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 이렇게 안 썼다. 나 이렇게 순액으로 안 했는데. 혹은 또 제가 기본 강의 가르칠 때나 뭐 유해 나 동차만 가르칠 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사채가 964 298 없어졌죠. 그런 다음에 신사채가 들어옵니다. 신사채 순액으로 얼마예요? 778 097이요. 그 여기 사채 상환 이익으로 186201이 오겠죠? 그냥 뭐 순액으로 갑시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시험 본 친구들이 이거 총액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여러분 총액으로 하면 이거 회계 처리가 뭘로 바뀌어요? 총액으로 하면 이거 뭘로 바뀌어? 총액으로 하면 그냥 요것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실제로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출제위원이 궁금한 게 요거지. 이거 총액법 쓰는 거 순액법 쓰는 거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이거 순액법 안 쓰고 총액법 써야 되는데 순액법 썼는데 살짝 썼어야 되는데 그냥 사채 썼는데 이러시는데 그런 거 틀리게 할 선생님들 없어요. 교재에서 시험 문제에서 지금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문제 보시면 제가 못 봤나? 내가 봤을 땐 없었는데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 시키고 싶으면 총액법을 하라고 나와 있다고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말으시면 되고 답이나 맞추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답이나 맞추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총액법 순액법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만 맞으면 돼. 근데 요거만 쓰고 딱 끝나면 틀렸지? 왜요? 수수료 있잖아요. 우리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면 수수료 지급액은 어떻게 합니까? 사채 상환 이익에서 차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가 와야 돼? 사채 상환 이익에서 수수료만큼 15,000원 빼주셔야겠죠. 그쵸?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채 상환이익은 얼마입니까? 186201 빼기 15,000원 하니까 사채 상환이익은 171201 나와야 돼요. 괜찮죠?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뭐 물어봤습니까? X1년도에 이자 비용이랑 X1년 말에 사채 장부 금액 물어봤죠.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이자율 어떤 거 쓰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기존 사채는 상환하고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발행 시점에 이자율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 지금 변경 시점에 사채 X 2년 초에 장부 X 1년 초죠? X 1년 초에 장부 금액이 778097이니까 778097
곱하기 이자율 10% 때려서 77810 요게 x 1년도의 이자 비용이 되고 x 1년 말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778097 곱하기 1.1 빼기 이자 3만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3만원 빼준 금액이 x 1년 말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825907 나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까지는 다 맞추셨어야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밑에 보시면 물음 3번에 뭐 나왔어요? 유효 이자율이 6%에서 3%로 6%에서 3%로 바뀌었죠? 죄송해요. 표시 이자율이 3%가 아니라 5%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3%가 아니라 5%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얼마 옵니까?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오잖아요. 여기도 5만원, 여기도 5만원, 여기도 5만원 옵니다. 이것도 뭘로 바뀌어요? 요 금액을 5만원으로 바꿔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요 금액을 5만원으로 바꾸면 얼마 나오냐면 900605 나와요. 900605 나옵니다. 900605. 그럼 다시 계산해 봅시다. 이것도. 자, 장부 금액이 964298인데 여기서 900605로 바뀌고 수수료도 15,000원 있는 거 고려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비율이 몇 프로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비율이 5.05% 나옵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돼요? 10% 이상이 아니죠? 그럼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아니겠죠. 그 얘기를 언급하시면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전 기준으로는 아예 회계 처리가 없는 걸로 봤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든 것도 사채 일부 상환으로 본다고 그랬잖아. 사채 일부 줄여주는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요걸 5만원으로 다 바꾸면 요 금액이 뭘로 바뀌어? 요 금액이 90060 아이고 90060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사채의 장부 금액과의 차이를 보면 얼마 줄어들어요? 63693만큼 줄어들어요. 얘와 얘 차이만큼.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 어떻게? 순액법으로 하면 사채 63693 줄이면서 여기 사채 조건 변경 이익으로 63693 잡아주시면 되고 실제로 수수료 나가면 현금 15,000원 나가면서 뭘로 기재하면 돼? 뭘로? 사채를 줄여주죠.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일 때는 수수료를 사채 상환이익과 차감하지만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료 발생 금액도 사채 일부 상환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이렇게 순액법이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총액법은 이거 뭘로 바꿔주면 돼? 총액법 요거 사할차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문제에 총액법으로 사채를 꼭 회계 처리한다 꼭 이염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도 틀리게 안 해요. 교수님은 이거만 이거만 볼 거야. 이거만 재미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유예반이나 이럴 때 저도 채점할 때 가끔씩 그 회계 처리 문제 내거든요. 회계 처리 문제 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회계 처리 모양이 제각각이라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 교수님이 이제 채점할 때 죽었어요. 진짜로. 왠지 알아요? 실제로 회계 처리 물어보면 여러분들 회계 처리 버전이 20가지도 넘게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결국에 회계 처리를 내게 되면 그 회계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계정만 딱 보고 채점하고 넘어간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럼 당연히 지금 문제 2번에 물음 1번에 2번 3번도 요거 확인해 보는 거지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순액법 썼다고 두근두근 총액법 썼으니까 두근두근 뭐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괜찮죠? 조건 변경 이익이랑 사채 상환 이익만 정확히 맞으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드디어 다음에 있는 리스죠. 리스. 자, 리스도 풀어볼까요? 사실 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볼게요. 제가 동차나 유예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희 시험에 리스가 작년에 개정되고 나서 나오긴 했지만 너무 진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표현대로 예제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예제 수준으로. 예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낼 게 아직 무궁무진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문음 2번 같은 경우 리스 변경이 나왔는데 이게 올해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었죠. 당연히 보셨어야 돼요.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진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가게를 100평 썼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50평 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물주도 임대료를 좀 올렸대. 아 진짜 많다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지금 이번 같이 리스트 변경이 범위가 좁아드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나온다면 올해 무조건 1순위였어요 사실.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실제로 회계사 2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당연히 이번도 한번 봤을 거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 맞추셨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럼 이제 그 없습니다. 물음 2번을 볼게요. 지우고. 자, 물음 2번 보시면 리스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량치 A와 B를 리스했고요. 리스 기간은 다 6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스 기간 6년이고요. 리스료는 매년 말 지급한대요. 다행히 매년 초는 아니네. 살았다. 리스 제공 시 반환하며요. 그 다음에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한대. 그럼 반환하면 뭐예요? 보증가치 이런 거 얘기 나오지 않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증잔존가치 이런 거 나오면 감가상각비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는데 문제에서 맨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면 사용권 자산은 모두 잔존가치가 없이 정액법을 이용하여 상각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강사끼리만 이거 보증 잔존가치 있을 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없으면 잔존가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만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그냥 없는 걸로 봐. 나온다고요. 보시면 되고. 좋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자산은 반환할 거기 때문에 요 자산 자체의 내용 연수는 전혀 나한테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나와 있고요. X 1년 초에 증분 차입 이자율이 5%다. 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음 2번에 1번 보시면 리스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문제 잠깐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리스 기간이 아무튼 6년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X 1년, X 2년, X 3년, X 4년, X 5년, X 6년 이렇게 있고 리스료를 매년마다 얼마 받기로 했대요? 10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리스료 10만 원이구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분 차입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개시 시점에 증분 차입 이자율은 5%였어요.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근데 X 3년 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에서 120으로 바뀌었대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일 때 10만 원이었는데 120 됐으면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12만 원으로 바뀌겠죠. 그럼 X 3년 초부터 바뀌었으니까 X 3년 말부터 12만 원씩 바뀌었죠. 12만 원씩 바꾼 걸로 바뀌었어요. 요 시점에. 자, 여러분 원래 이 리스 부채 변경, 리스 부채 재측정 나오면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변경 시점에 변경된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제가 팁을 드리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상황이면 변경 시점에 이자율로 변경된 현금 흐름을 리스 부채로 재측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상황이면 변경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기존 이자율을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는 원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리스료가 바뀌기로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리스료가 바뀌더라도 원래 계약서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이자율 계속 쓰셔야 돼? 5%의 이자율 계속 쓰셔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X 3년 초에 증분 차입 이자율이 10%다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더미의 자료예요. 괜찮죠? 자, 그럼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죠. 자, 그림 그려보시면 일단 X 1년 초에 요 금액을 5%의 이자율로 쭉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쭉 땡겨오면 리스 부채가 나오는데 리스 부채가 507, 570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에 리스 부채가 리브라고 쓸게요. 리스 부채가 507, 570 나오고 우리 사용권 자산이 얼마 나와요? 사용권 자산이 507, 570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6년 동안 상각돼서 0으로 갈 거고 사용권 자산도 6년 동안 상각돼서 0으로 갈 겁니다. 잔존가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일단 얘 보면 X1년이랑 X2년까지만 해보면 감가상각은 몇 년으로 해야 돼요? 570, 570을 리스 기간이 6년으로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액법이고 잔존가치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개선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84595 나오고 여기도 감가상각비가 84595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X 2년 말에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 얘에서 이거 두 개 빼주면 되니까 3, 3, 8, 380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용권 자산 말고 리스 부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5%니까 매년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매년 이자 비용 보면 570 507 570 곱하기 5% 하니까 이자 비용이 25 379 나오고요. 그래서 X 1년 말의 장부 금액이 리스 부채가 432 949 나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507 570 곱하기 1.05 빼기 10만 원 해주면 나오죠. 또 요 금액에다가 이자율 5% 때리면 이자 비용이 X 2년도에 나오죠. 그게 얼마 나와요? 21 6 4 7 나와요. 그럼 또 432 949 곱하기 1.05 빼기 10만원 하면 되니까 X 2년 말에 리스 부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 나오냐면 3 5 4 5 9 6 나와요.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X 3년 초에 리스 부채를 재측정해 줘야 돼. 그럼 10만원짜리 4번을 땡겨 와야 되는데 몇 프로의 이자를 쓴다고요? 기존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상황이 아니라 기존 이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쭉 땡겨면 얼마 나오냐면 요게 425 520 나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여기 리스 부채가 425 520 돼요. 그럼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리스 부채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면 리스 부채가 70924 나옵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늘어난 것만큼 사용권 자산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70924만큼. 그럼 늘어나면 사용권 자산 얼마가 돼요? 409 304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이제 0까지 삼각돼서 내려갈 건데 몇 프로의 이자였습니까? 여전히 5%의 이자율을 쓰고 얘도 잔존 가치가 0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장부 금액이 바뀌니까 항상 자산이 장부 금액이 바뀌면 변경된 시점에 잔여 내용의 수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얘는 잔여 내용의 수가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으니까 요 금액을 기준으로 4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비가 102,326 나오고요. 얘는 X3년도에 이자 비용을 구해보면 리스 부채가 425, 520으로 바뀌었고 이자율은 여전히 5%쓰니까 420, 520 곱하기 5% 하면 이자 비용이 21, 276 나와요. 이거 식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림 그려서 그냥 보면 되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봅시다. 문제 보시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X 2년도의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 물어봤죠? X 2년도의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뭐였어요? 두 번째로 물어본 게 X 3년도의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 물어봤죠? X 3년도의 감가상각비, X 3년도의 이자 비용.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워낙 많은 학원에서 여기까지는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 물음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계약 변경이죠. 범위가 좁아지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리스 기간이 얘 6년이래요. 여전 6년. 이제 B예요, B. 6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X 1년, X 2년, X 3년, X 4년, X 5년, X 6년 하고요. 보시면 리스로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고 부자네.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자율 몇 프로래요? 보시면 개시 시점에 이자율 어디 나와 있나요? 우리 아까 봤죠? 5%라고? 문제에서 다 줬죠? 개시 시점에 증분차입 이자율이 5%라고.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언제 X 3년 초에 돈이 없어서 일단 공간을 반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리스료를 조금 올렸다는 거죠. 변경 시점에 이자율이 10%래요. 자, 해봅시다.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보시죠. 일단 보시면 우리 뭐 해줘야 돼요? 리스 개시 시점에 리스 부채를 일단 재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20만 원을 내용의 수 6년 동안 이자율 5%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리스 부채를 계산해 보셔야겠죠. 계산하면 리스 부채가 얼마 나오냐면 1015 140 나와요. 나 보시죠. 여기 리스 부채는 1015 140 나와서 요렇게 삼각돼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도 리스 개선 직접 원가 같은 게 없으니까 1015 140에서 잔여 내용수 동안 삼각돼서 0이 되겠죠.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또.
그럼 X1년도와 X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필요한데 얘도 내용연수 6년 동안 리스 기간 6년 동안을 내용연수로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169 190 여기도 69 190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X2년 말에 사용권 자산의 장부금액 얼마 나옵니까? 사용권 자산의 장부금액은 760 나와요. 676 760이요. 한번 해볼까? 1015 140 빼기 169 190 빼기 169 190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676 760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리스 부채는 어차피 문제에서 이자 비용 같은 거 안 물어봤거든요. 그럼 리스 부채 바로 구해보죠. 말로 해보죠. 어떻게 하면 돼? 1015 140 곱하기 1.05 빼기 20만원 곱하기 1.05 빼기 20만원 하면 되겠죠. 하면 얼마 나오냐면 709 192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리스 변경을 한다고요. 이렇게 범위가 좁아지는 리스의 변경은 두 가지 해야 돼. 뭐 일단 범위가 좁아지는 걸 먼저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공간이 반띵되니까 부채도 반띵되고 자산도 반띵되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보시면 순액으로 할게요. 뭐 회계 처리 해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럼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이 760인데 요거 반띵돼서 없어질 거라고요. 요 반띵한 금액이 얼마냐면 반띵한 금액이 380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없어지겠어요? 리스 부채도 없어지겠죠? 그럼 리스 부채 709192에 반띵한 금액이 없어질 건데 요것도 얼마 나오냐면 354 596 나옵니다. 354 596이요. 그럼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대차 안 맞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리스 부채, 리스 변경 이익이요. 자산이 줄어든 것보다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리스 변경 이익으로 대차를 맞추면 16216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뭐 해줘야 돼? 리스 부채 재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리스 부채가 이거 반띵됐으니까 얼마로 바뀌었어? 3, 5, 4, 5, 9, 6으로 바뀌었고요. 반띵됐으니까. 사용권 자산도 반띵됐으니까 얼마로 바뀌었어요? 요게 338 380으로 바뀌었죠? 자, 그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어? 리스료가 앞으로 12만원씩 내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때는 12만원씩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리스 부채를 재측정할 때 변경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쓸까요? 변경 시점에 증분차익 이자율을 쓸까요? 아니면 개시일날에 이자율을 쓸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상황이면 변경 시점에 이자율을 쓴다고. 그래서 10%로 땡겨와야 된다고요. 그럼 10%로 땡겨오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380 388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리스 부채가 얼마로 바뀌어? 380 388로 바뀌니까 리스 부채 변동액이 얼마예요? 리스 부채 변동액이 25792 나와요. 그럼 리스 부채가 증가한 것만큼 모두 늘려줘야 돼요. 사용권 자산도 늘려줘야 되죠. 사용권 자산도 25792만큼 늘려주니까 여기 얼마 나오냐면 364 338 380 더하기 25792 하니까 얼마 나와요? 364 172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리스 부채 재측정의 회계 처리를 보면 어떻게 돼? 리스 부채가 25792만큼 늘어나면서 사용권 자산이 25792만큼 늘어나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주면 되나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바뀐 장부 금액을 갖고 자녀 내용수 동안 생각해주면 되는데 내용수 몇 년이에요? 이제 4년 남았죠? 그럼 364,171을 4년 동안 생각하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91043이요. 91043 나누기 4년 하니까 맞죠? 91043 나오고요. 얘도 이제 자녀 내용연수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생각해서 이자 비용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몇 프로 이자였어? 계약이 변경됐기 때문에 10% 이자를 쓴다고요. 그럼 이자 비용 얼마 나와요? 38039 나오겠죠. 여기까지요. 그럼 문제 보시면 X3년 1월 1일 날 리스 부채랑 리스 변경 손익 물어봤는데
X 3년 1월 날 리스 부채랑 리스 변경 손익은 어떻게 돼요? 요 금액이랑 저거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얼마? 리스 부채는 380, 388. 그다음에 리스 부채 변경 손익은 여기 16216.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물어본 게 뭡니까? X 3년도에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 비용이랑 감가상각비 물어봤는데 이자 비용은 얼마? 38039. 감가상각비는 얼마? 91043.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세무사 2차 시험 재무에게 강평을 좀 했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동차 합격자가 나왔는데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시험 보고 나서 발표하기 한참 전인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 발표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차 합격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어떤 이렇게 직장인이 좀 나이 많으신 분이 공부하셨는데 그분은 동차로 합격하셨는데 유예로 합격하셨는데 발표하는 날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일단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당분간은 다 잊고 괜히 지금 이거 내가 뭐 맞았네 뭐 틀렸네 이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 잊으시고 코로나긴 하지만 좀 리프레시 좀 하시고 사람도 좀 만나고 어디 좀 자연 좋은 데 가서 좀 바람도 쐬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한 달 정도만 쉬시고 혹시 내가 이번 시험에 좀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바로 공부 시작하셔야 돼. 발표 날 때까지 기다렸다 3월에 공부 시작하면 그때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좀 꼬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붙으시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12월까지 쉬시고 1월부터는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이요. 저희 학원도 제가 알기로는 유예반 같은 경우엔 올해 1월부터 개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정상 발표가 안 났는데도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1월부터 개강한다고 하시던데 여러분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3월날 발표 나가면 너무 늦습니다. 아시겠죠? 광고가 아니고요. 그렇고요. 일단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 만나고 바람 쐬면서 그동안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시간을 한 달 정도는 가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